한능검 1급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사탐 박하늘입니다. 근현대사에서 함께하고 계시죠. 지난 강의는 30분 때려잡기였지만 30분을 좀 많이 초과하는 그런 강의였어요. 아무래도 근현대사 오리엔테이션, 미니 오리엔테이션이 좀 포함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고요. 10년대별로 끊어서 미니 시리즈 15부작을 제가 여러분께 선보이고 마치 드라마 보듯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숙지가 되고 암기가 되고 문제 적용까지 되면서 한능검 1급을 넘어 만점까지 가실 수 있게 근현대사 최선을 다해 또 이번 시간 열심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1880년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텐데요. 24강입니다. 24강. 23강에서 60년대와 70년대를 여러분과 함께 다뤄봤고요. 24강 저희 맞죠? 네, 24강. 24강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우리 또 박하사탐만의 특징, 앞부분을 복습하면서 바로 연결을 좀 시켜야 되겠죠. 1860년대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1860년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밑에다가 제가 쓸게요, 여러분. 이렇게. 개혁정치. 큰 맥락으로 왕권 강화 정책이 있었고요. 왕권 강화. 두 번째가 민생안정책. 삼정의 문란 시정. 요거 중요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외세와의 관계. 요거입니다. 외세와의 관계. 이 외세와의 관계부터는 이제 연도별로 들어가야 하는 핵심이 좀 중요하고요. 1866년에 1866 유병재가 병신인 척하고 있다. 우리 유병재 씨 제가 얘기해서 병재 병신척 이어집니다. 병재 병 살짝 우 하나 들어가고 신척까지 병재 병신척. 병인 박해 제네럴 셔머너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굴시도 신미양요 척화비까지 이 척화비까지 딱 등장하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게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핵심이었어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근현대사 일부 인트로였었죠. 60년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가 단행되다가 자 이때부터는 이제 1871년이라서 1870년대라고 이제 들어갈게요. 1870년대 제목은 강화도 조약과 민씨 세력의 집권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과 민씨 세력의 집권. 제목 하나 써놓고요. 강화도 조약과 민씨 세력의 집권. 연도로 보자면 1873년이 굉장히 중요한 연도였어요. 1873년. 이 1873년에 고종의 친정이 시작됐죠. 고종의 직접 정치.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민씨의 집권이었습니다. 민씨 집권. 그리고 1875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는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1876년에 소위 말하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강화도 조약. 이 강화도 조약은 세 개의 조약을 묶어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 일, 수호, 조규가 있었고 그 다음 이어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 있었죠.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라고만 써놓겠습니다. 부록. 그 다음 조일, 무역규칙까지. 조일무역규칙까지. 요게 강화도 조약의 큰 맥락이었고 개항이 됐어요. 개항. 1876년부터 근대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구를 열다. 개항.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대체 일본이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가보자. 1876년 1차 김기수를 일본으로 보내면서 수신사 1차 김기수라고 하면 이상하네요. 1차 수신사를 파견하죠. 일본으로. 1차 수신사 김기수가 일본으로 가게 되고 일본으로부터 많은 문물을 또 보고 배워왔던 시기를 알 수 있겠어요. 자, 이번 강의는 이제 1880년대로 들어갑니다. 1880년대. 흐름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강화도 조약으로 항구 열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단행하고 다른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목! 본격적인 개화 정책으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개화 정책.
자, 1880년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1880년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으로 가서 문물을 또 보고 배워옵니다. 그리고 딱 80년대에 맞게 딱 그 시작, 1880년에 개화를 담당할 부서를 하나 설치해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는 의정부를 바탕으로 6조, 2조, 예조, 병조, 호조, 우리 기억나시죠? 이 의정부와 6조 시스템으로 정치가 운영되고 있는데 개화를 담당할 부서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개화 정책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80년 딱 이 시작점에 부서를 설치해야 되겠죠.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합니다. 아문이라는 게 부서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쉽게 생각하셔서. 통리기무아문은 개화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개화 담당 부서. 이 개화 담당 부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게 되고요. 이 통리기무아문 예하 부서로 12개 12사를 설치해서 개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대 문물과 근대 공장이라던가 근대적 기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이 부분은 이 교재 뒷부분에 저희가 다다음 강의쯤에 아마 진행을 할 텐데 이 개항 이후에 이 사회 문화의 변화 여기 살펴볼 거예요. 살짝만 필기해 놓을게요. 자, 방문국을 설치하고 방문국이라는 건 문, 그럴 문자, 글자를 박는 곳, 인쇄소예요. 인쇄소를 설치하기도 했고 요걸 전환국이라고 읽지 마시고 쩐환국이라고 읽어보세요. 쩐환국, 돈, 화폐를 찍는 부서입니다. 화폐를 찍는 부서, 방문국과 전환국과 같이 이런 근대 문물, 근대적 이러한 회사라던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대적인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1881년에는 신식군대, 특별한 기술을 가진 군대 별기군을 창설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별기군을 설치하죠. 별기군 설치. 이 통리기무아문이 개화 담당 부서이면서 이 통리기무아문에서는 근대 기구인 방문국, 쩐환국, 별기군 설치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방문국과 쩐환국이 80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뒷부분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근대 기구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 밑에다가 제가 필기를 좀 해두었습니다. 80년에 본격적인 개화가 이렇게 단행이 되고 있을 때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일본으로 가게 돼요. 2차 수신사 김홍집. 요거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으로 갔는데요. 자, 조그맣게 그렸어요. 일본을. 넘기기가 좀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돌아오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을 챙겨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이 조선책략이에요. 조선책략. 이 조선책략은 청나라 황준쉔이 쓴 책이고 일본에서 유행을 하고 있던 책입니다. 중국인이 쓴 책이 일본에서 유행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김홍집이 가지고 와서 조선에 배포를 해버린 거예요. 전국으로 확산이 돼버립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죠. 야, 조선, 너 큰일 났다잉. 조선아, 너 큰일 났어. 러시아가 내려올 거야. 러시아가 내려오는데 너 못 막잖니. 네가 이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책략이 무엇일까? 너 혼자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황준쉔이 쓴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살짝 써놓을게요, 여러분. 황준쉔. 우리나라 표현으로 황준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인 입장이니까 중국이 자신의 이제 메인이 되겠죠. 우리 청나라하고 일본이랑 그리고 미국 이렇게 손을 잡아야 돼. 청나라, 일본, 미국과 손을 잡아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단다. 이런 게 이 책에 써 있었던 거죠. 러시아가 내려올 테니까 조선 너는 이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책략으로 우리 청나라하고 일본, 미국과 손잡아야 돼. 이 책이 전국으로 막 확산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맞아.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국이 겁내 셌는데 그래, 저렇게 강력한 미국 끌어들여서 러시아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특히 이제 유생들의 반발이 엄청나요. 유생들의 반발이 어마무시하게 심해지자 우리가 일본으로 사절단을 한 번 더 보내야 됐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81년에 비밀리에 조사시찰단을 파견합니다. 조사시찰단. 비밀리에 파견해요. 비밀리에. 이 조사시찰단은 비밀리에.
파견을 했다. 일본으로 보내는 조사시찰단. 81년에 조사시찰단이 가게 되고 이놈의 조선 책략이 워낙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을 때 청나라가 기회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강화도 조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일수호조교 1조. 조선은 자주의 나라다.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시키는 조약 아니었습니까? 청나라는 다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되찾아오고 싶어 했고 이 책이 퍼지고 있으니 청나라가 옳다구나 싶어서 먼저 접근을 해요. 그래서 1882년 청나라의 알선으로 우리는 최초로 서양과 체결한 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아, 조선 책략을 배경으로, 조선 책략을 계기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는구나.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자, 살짝 메모를 좀 해두면 조선 책략이 계기고요. 청나라가 소개를 해줬어요. 미국을. 청의 알선.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최초 서양과 체결한 조약입니다. 최초 서양과의 조약이며 내용 한번 볼까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는 아주 미국은 치밀한 계획으로 접근을 해요. 일본도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이 미일화친조약. 미일화친조약과 미일수호 통상조약에서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했었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평등한 조약이었는데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거중조정. 만약 조선이 다른 나라와 트러블이 발생하면 가운데에서 그걸 중재해주겠다. 이걸 미국이 하겠다라는 건 외교를 좀 간섭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좀 조선을 도와주겠다라는 이 두 가지 뜻을 모두 가지고 있죠. 거중조정이 들어가 있으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은 그래도 관세협정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76년 강화도조약 조일무역규칙은 무관세였어요. 요거는 무관세입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개념이었는데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그래도 관세협정이에요. 저놈의 무관세보다는 조금 평등하지만 이것도 불평등이에요. 관세를 미국이 정해버려요. 미국이 자기 물건 팔면서 이거는 세금 5원만 붙여라 이런 식인 거죠. 이것도 불평등한 내용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가장 핵심은 이거죠. 최초에 최혜국 대우가 명시되어 있어요. 최혜국 대우. 자, 최혜국 대우라는 것은 최고의 혜택을 주는 나라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가 만약 러시아한테 삼림, 즉 나무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나무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체벌해서 가져갑니다. 이 러시아가. 그럼 미국이 그걸 딱 듣고 야 조선 놀러 와봐. 내가 최고의 혜택이라면 나는 왜 안 줘? 나도 줘.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와 체결한 내용을 모조리 흡수해 갈 수가 있어요. 이 최혜국 대우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하고 체결한 내용들을 다 흡수해 가니까 끝판왕인 거죠. 끝판왕. 이 최혜국 대우. 미국에게 최초의 최혜국 대우를 줬다는 것은 최초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나라에게도 최혜국 대우가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죠. 최초의 최혜국 대우가 명시되어 있더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문제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한 82년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미국과 이렇게 조약까지 체결을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으니 미국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1883년에 미국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자, 미국으로는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보내게 돼요. 보빙사. 민영익이 갑니다. 민영익. 왜 미국의 비행기 메이커 중에 보잉이 있어요. 보잉기, 보잉, 보빙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빙사는 미국입니다. 수신사하고 조사시찰단은 일본이고 미국은 보빙사예요. 그리고 83년에 일본으로 3차 수신사가 한 번 더 갑니다. 3차 수신사. 박영효가 출발을 하죠. 중요한 것은 이 82년이에요. 요거 별표 하나 들어갑니다. 요게 좀 중요해요. 82년도가.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한 같은 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별기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별기군. 이 별기군은 신식군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81년에 별기군을 설치했는데 여기 밑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자, 별기군은 신식군대입니다. 여러분,
국방 예산은 한정적이에요. 대한민국 국방부에도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거고, 만약에 공군의 전투기를 만들 때 예산을 많이 쓰면 육군이 좀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한정적인 예산에서 3군이 나눠야 되니까요. 그러한 것처럼 이 신식군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군대, 5군형 기억나시죠? 5군형이 90군대인데 이 기존의 군대 5군형을 2개로 줄여버립니다. 2형으로 축소를 시켜요. 그리고 이 90군인들을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급료에 이 쌀에다가 막 모래나 결을 섞어서 주는 이런 차별 대우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난리가 났죠. 90군인들. 90군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도 어마무시한 상태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강화도 조약입니다. 우리 조일무역 규칙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관세뿐 아니라 여러분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있었잖아요. 일본이 곡식을 잔뜩 사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조선 한반도 땅 내에 쌀의 공급량이 계속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곡식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하층민들이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층민의 불만.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까요? 90군인들 입장에서는 왜 차별받지요? 별기군 창설 때문이에요. 별기군 누가 창설했습니까? 통일기금화문에서 설치했잖아요. 개화를 왜 시작했죠? 강화도 조약 때문 아닙니까? 강화도 조약 누가 체결했나요? 민세력이 체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곡식가격 폭등 왜 했습니까? 조일무역 규칙, 일본과의 이 조약 때문입니다. 즉 강화도 조약 때문이에요. 이 불만이 만나면서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882년 99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와 하층민의 불만으로 인해 82년이 여러분 이모년입니다.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반란, 이모군란이 발발합니다. 이모군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리고 이모군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개념이죠. 이 이모군란의 배경은 제가 위에 명시를 해두었네요. 99인에 대한 차별 대우와 하층민의 불만이 만나서 반란이 일어난 순간이에요. 자, 이들은 바로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경복궁을 점령하고 민씨 세력을 처단하기 시작해요. 민씨 세력 공격. 그리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화 이전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아이콘 흥선대원군이 다시 재집권합니다. 흥선대원군의 일시적인 재집권. 왜 일시적인지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돌아온 흥선대원군은 가장 먼저 한 게 5군형 부활시켜줘야죠. 99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5군형을 부활시키고 통리기무화문을 폐지해버려요. 과거로 돌아가는 개념이죠, 지금. 5군형 부활, 통리기무화문 폐지.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하층민들이 이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이들도 합세했는데 이게 지금 다 강화도 조약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본 공사관을 파괴해버려요. 일본 공사관이 박살납니다.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잡으면서 99인들이 민세력을 처단하고 있었고 민씨의 우두머리, 민자영, 민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성황후를 잡으려다 실패합니다. 명성황후는 도망을 갔어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자기가 컴백했음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가짜로 자신의 며느리 장례식을 열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지방에서 들은 명성황후, 시아버지가 며느리는 자기가 죽었다고 지금 장례식까지 열어버리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쵸? 이모군란 이거 끝내버리고 싶고 다시 권력 잡고 싶은데 군대가 필요해요. 하지만 민세력은 지금 밀려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때 기회를 보고 있던 나라가 접근을 하죠. 강화도 조약으로 권력에서 우리 조선과의 관계에서 좀 밀려난 청나라가 접근을 하는 거죠. 내가 도와줄까? 민씨 입장에서는 청나라의 군대의 지원을 받아서 이모군란을 진압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일본 공사관도 파괴되고 흥선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재집권을 했는데 민씨 세력의 요청으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결국
이 이모군란을 진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패로 끝이 난 거죠. 자, 그러면 청나라는 군대를 조선에 보내서 이모군란을 진압했어요. 대가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이모군란의 결과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됩니다. 82년도에요, 지금. 이모군란의 결과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이 난을 진압했고 내정 간섭이 심해졌는데 고문을 파견했어요. 여러분, 내정 고문, 재정 고문, 고문이 뭐 꼬집고 때리는 고문이 아니라 어드바이저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드바이저. 먼저 외교 고문으로 웰렌도르프라는 독일인을 보내고요. 웰렌도르프 외교 고문입니다. 독일인입니다. 그 다음 군사 고문으로 마건상을 보냅니다. 내정 간섭이 심해지는 순간이죠. 즉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과의 관계 형성에서 좀 밀려난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계기로 다시 지금 내정 간섭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조약을 체결해야죠. 자, 조선과 청나라가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합니다. 좀 길죠, 여러분.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조선과 청나라의 상민들이 바다와 육지를 통해 무역을 하는 장정이다. 장정이라는 것은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체결하는 불평등한 조약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아시겠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내지통상권이 명시되어 있어요. 내지통상권. 강화도 조약 잘 생각해 보실까요? 거류지 무역이었어요. 부산, 원산, 인천, 세 개 항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모군란의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은 청나라 상인들이 경복궁 앞에서 니하오, 산골짜기에서 짜이찌엔 다 합니다. 전국 팔도를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료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양화진의 점포를 청나라 상인들이 개설을 한다. 양화진의 점포 개설한다. 양화진? 양화대교, 여러분. 양화대교. 합정 그 양화대교. 서울이잖아, 서울. 양화진, 즉 한강의 방어 요충지로 양화진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점포를 개설하겠다. 한양에서 청나라 상인들이 니하오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청나라 상인이 지금 경제 침탈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되는 그 결정적인 상황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으로 열리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일본은 부산, 원산, 인천을 못 벗어나요. 하지만 청나라는 전국 사방팔방으로 다 들어오는 순간이라는 거죠. 자, 이 순간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공사관 파괴됐잖아요. 이를 빌미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해요. 제물포 조약. 제물포 조약. 이 제물포 조약은 일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조선, 우리 공사관 박살나는데 너 뭐 했냐? 나 너 못 믿겠어. 내가 직접 지켜야 되겠어, 앞으로는. 나 안 되겠어. 군대 보낼 거야. 일본 경비군이 조선에 주둔하게 되었고, 이거 좀 박살냈으니까 이것 때문에 막대한 배상금을 우리가 일본호에 지불을 하게 되었죠. 이게 제물포 조약의 특징이에요. 자, 요건 요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일본 공사관을 제물로 바치고 군대를 보냈다. 공사관을 제물로 바치고 군대를 보냈다. 이 문장으로 정리하시면 제물포 조약의 내용이 조금은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모군란의 결과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으며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과 일본과는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는 순간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모군란을 판서로 조금 길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모군란의 배경, 99인에 대한 차별 대우와 하층민의 불만이 만나서 난이 일어났고 민희 세력의 요청으로 청나라 군대가 이를 진압했다. 그리고 체결한 조약으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과 제물포 조약이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모군란 이후에 또 83년, 84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모군란 직후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1860년대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큰 뿌리예요. 흐름으로 정치사 정리를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고, 자, 여러분, 지식인들, 정치인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뭐 시민단체가 있고 이익집단이 있고 기업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지식인들이 주로 성리학자였죠.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유생이라고 하는데 이 유생들이 이 당시에 급변하고 있는 정세에 따라서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북한과의 관계를 미국과 함께 대화를 할까요? 중국과 함께 해야 할까요? 단독으로 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본과 가까워할까요? 청과 가까워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다 몰아내야 될까요?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흥선대원군과 함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함께 주장하고 있는 세력들을 가리켜서 위정척사파라고 부릅니다. 위정척사파. 위정척사파라고 불러요. 자, 요거는 옆에 다시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위정척사파가 하나가 있고요. 위정척사파. 그리고 개화파가 있겠죠. 개화파. 자, 위정. 정은 바를 정자, 즉 성리학을 뜻합니다. 성리학을 위하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즉, 사악한 것은 서양의 문물을 뜻하니까 오직 성리학만으로 조선을 운영하겠다. 통상수교 거부를 강조하는 유생들입니다. 반면 개화하자. 이게 개화파죠. 1860년대 대표적인 위정척사파로 이항로와 기정진이 있어요. 이항로, 기정진. 이항로가 쓴 화서집이 한능검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요거 한번 좀 체크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60년대에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이항로, 기정진은 싸우자. 저들을 배척해야 한다. 절대로 무역해서는 안 된다. 항구를 열어서는 안 되고 무역해서도 안 된다. 척화주전론이라고 부릅니다. 평화를 배척한다. 척화비하고 똑같죠. 전쟁을 주전한다. 척화주전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통상반대운동을 하고 있네요. 지금. 통상반대운동. 60년대. 통상반대운동을 하면서 이항로, 기정진을 바탕으로 이 유생들이 척화주전론을 주장하고 있고요. 70년대는 항구 열었잖아요. 항구 열기 직전에 항구 열면 절대 안 돼! 개항반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개항반대운동. 70년대는 개항반대운동. 대표적인 인물로 최익현이 있습니다. 최익현. 이 인물 한번 제가 언급해드렸죠. 흥선대원군 하야 상소문을 올린 결정적인 인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흥선대원군처럼 통상수교를 거부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최익현. 꼭 알아두십시오.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 최익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한 몸이야, 한 몸. 일본과 서양이 한 몸이다. 외양 일체론을 주장하고 있죠. 자, 80년대는 이렇게 연결돼요, 여러분. 60년대 통상반대, 70년대 개항반대를 하고 있는 위정척사파는 80년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본격적인 개화 정책이 단행되고 있을 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조선 책략이 이렇게 퍼지고 있자 이것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하죠. 곡식가격 폭등은 제가 이렇게 좀 지울게요, 여러분. 이렇게 가볼까요? 곡식가격 폭등. 80년대 조선 책략에 반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논리정연해요. 러시아는 우리랑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본디 모르는 나라입니다. 공공연히 남의 말을 듣고 끌어들였다가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러한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만손이라는 인물이 영남 지역의 유생들을 모아서 상소문을 올리는 영남만인소를 올려버려요. 영남만인소. 80년대는 즉 개화 반대 운동을 하고 있네요. 개화 반대 운동. 자, 지금 이렇게 연결됩니다. 위정척사파, 통상반대에서 개항반대, 그리고 개항반대에서 80년대 개화 반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 놓을게요, 제가. 60년대 통상반대 운동, 70년대 개항반대 운동, 80년대 개화반대 운동,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이 영남만인소는 조선 책략에 반발해서 올린 상소문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90년대는 항일의병운동으로 이어지는데 그 부분은 90년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위정척사파는 이렇게 통상을 끝까지 반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
개화파가 있습니다. 항구를 열어도 된다. 받아들이자. 개화파. 자, 이 개화파는 조선 후기 중상학파 실학자. 우리 중상학파 실학자들은 청나라의 학문을 받아들이자고 해서 북학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학파. 북학파의 후예들이에요. 북학파의 후예들. 자, 1860년대 초기 개화파로 이어집니다. 초기 개화파. 대표적인 인물로 오경석과 유홍기가 있어요. 그리고 박규수도 여기 들어갑니다. 박규수. 박규수는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 왔죠. 평안감사 박규수, 제네럴 셔먼호를 소각했던 그 박규수는 초기 개화파 인물이에요. 오경석과 유홍기는 이제 역관입니다. 통역관. 청나라에 방문을 해서 청나라의 문물을 보고 와서 영환지략 해국도지라는 책을 조선에 전파하기도 했었죠. 이들이 초기 개화파입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크게 영향력을 막 발휘하고 그러지는 못하겠죠. 이 개화파가 권력을 잡고 개화 정책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80년대예요. 80년대. 바로 이때죠. 본격적인 개화 정책이 단행될 때 개화파가 크게 힘을 좀 갖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개화파 이렇게 쭉 갈게요. 쭉 갑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개화파. 이모군란 직후에 개화파가 분화되었어요. 이모군란 직후 개화파 분화. 판서가 원래 이쯤 들어가야 되는데 오른쪽에 제가 좀 쓸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킬게요. 1880년대 이모군란 직후 이렇게 오겠습니다. 이모군란 직후 82년 이후입니다. 개화파가 개화 방향성을 두고 두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천천히 개화하자. 온건 개화파입니다. 온건 개화파. 온건 개화파. 대표적인 인물로 김홍집, 김윤식이 있어요. 천천히 개화하자. 먼저 우리는 중국식으로 개화할 거야.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하자. 청나라의 양무운동은 서양의 무기와 기술만 받아들이고 제도는 청나라식을 유지하자는 개화운동입니다. 이 식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즉 성리학을 기본 바탕으로 가고 기술만 받아들이자. 성리학은 동양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양의 제도는 그대로 서양의 기술만 받자. 동도석이라고도 주장을 해요. 청나라와 매우 가깝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동도석이. 그리고 이들은 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사대당이라고도 불러요. 사대당. 온건개화파는 사대당이라고 합니다. 사대당. 반면 빨리빨리 개화해야지 무슨 천천히 해야지 그 바빠 죽겠는데 급진개화파가 있어요. 이 급진개화파는 대표적인 인물로 김옥균과 김옥균 그리고 3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이 있습니다. 한 3명 정도. 이들은 일본식,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하고 있고요. 싹 다 바꿔야 된다. 제도와 기술 빨리 바꿔야 한다. 문명 개화를 표방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80년대 개화 정책을 단행하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재정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 방향성을 두고 두 단체,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먼저 온건개화파는 돈 찍자. 당호전을 발행해서 개화하자. 급진개화파는 아니야. 우리가 일본이랑 친하니까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좀 빌려올게. 일본으로부터 돈 빌려올게.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었던 순간인데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이 실패해요. 그리고 결국 83년에 당호전은 발행됩니다. 그 얘기는 이모군란 직후 온건개화파는 권력을 잡게 되었고 급진개화파는 수세에 몰리게 된 거예요. 권력에서부터 밀려나고 있는 거죠. 이 급진개화파가. 거기에다가 이모군란 직후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온건개화파가 권력을 잡았고 급진개화파는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84년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모군란 직후에는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의 분화와 함께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건계합파는 당호전 발행, 급진계합파는 일본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이었는데 이게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84년 수세에 몰린 급진계합파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남자가 칼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이런 생각과 함께 정변을 일으켜버려요. 이것을 가리켜서 갑신정변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갑신정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신정변. 여러분, 반란이 일어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진계합파 지금 권력에서 밀렸잖아요. 군대 어디 있습니까? 있죠. 급진계합파는 일본과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본의 메이주신을 모델로 하고 있고, 그쵸? 일본 군대가 국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재물보조약. 일본 군대, 일본 경비군이 들어와 있죠. 이들과 비밀리에 약속을 하고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에 일본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급진계합파와 일본 경비군, 이들이 함께하죠.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계합파의 주역은 고종을 찾아가서 지금 반란이 일어났으니 왕을 보호해드리겠다. 따라와라. 이러고 끌고 갑니다. 왕을 경우궁으로, 고종을 경우궁으로 데려간 다음에, 경우궁은 이제 경복궁 안에 있는 작은 이런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경우궁으로 데려간 다음에 정변을 단행해버려요. 그리고 온건계합파와 민씨 세력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그 순간에 급습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우체국이 우정총국입니다. 우정국이라고도 하죠. 이게 처음 열리는 날이었어요. 오픈식이에요. 개국입니다. 개국.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회사가 문을 열 때 우리 뭐 합니까? 주요 인사들 불러들여서 흰 장갑 끼고 커팅식 한번 하고 사진 찍고 와인잔 들고 파티하잖아요. 파티해야죠. 여기도.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회. 온건계합파 민세력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일본 경비군을 동원해서 급습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한 방에 끝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은 경우궁에 지금 피신을 시켜놓고 붙잡아두는 순간이에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말이야, 이 14가지 조항을 개혁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14개조 개혁정강을 발표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료에도 넣어놨고 옆에 지금 CG에서도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요. 키워드 단어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가 인민평등권을 제정해라. 신분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만 걷게 해라. 호조만 관리시켜라. 여러분, 인민과 호조 단어 나오면 갑신정변이에요. 인민호조 키워드 단어입니다. 인민평등권 제정, 즉 신분제 폐지. 재정은 호조에서만 담당시켜라. 이렇게 강조를 하며 개혁을 단행하는 순간이죠. 하지만 우리 백성들은 갑신정변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갑신정변은 지식인들에 의한 개혁이다 보니까 실제 백성들의 이런 문제점과 고민에 대해선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토지제도 개혁이 들어가져 있지 않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으며, 위라는 건 지식인들이에요. 정치인들. 외세의 개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래서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 대 맞은 민씨 세력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어렵고 두 번째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모군란 진압할 때 청나라 도움 받았잖아요. 역시 또 청나라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 군대가 또 들어옵니다. 이 살짝 사전 배경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일본 경비군과 급진계합파가 정변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청푸전쟁입니다. 청나라가 프랑스와의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 그쪽에 온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고, 일부 청나라 군대를 철수시켰죠. 국내에 있었던 청군대가 약간 철수가 됐던 상태였는데 다시 오는 거예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자, 누구랑 부딪힙니까, 여러분? 일본 경비군과 부딪히겠네요.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는 정예병력, 여긴 경비군.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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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당. 일본 경비군이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후퇴합니다.
어디로 후퇴할까요, 여러분? 그나마 자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일본 공사관으로 후퇴하겠죠? 그래서 또 일본 공사관이 또 파괴가 돼요. 청나라와 일본 양국이 모두 놀랍니다. 이거 이러다 전쟁까지 이어지겠는데? 야, 청나라야. 야, 일본아. 우리 아직 전쟁은 아니잖아. 야, 여기서 끝내자. 마무리하자. 그래서 갑신정변의 결과 일본 공사관이 파괴되자 청나라와 일본은 급히 텐진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 텐진 조약은 여러분 양국 군대가 동시에 조선에서 철수하겠다는 뜻이에요. 단, 파병 시 상대방 국가에 통보해라.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조선에서 양국 군대가 모두 빠져나가겠지만 네가 들어가면 나도 들어갈 거야. 일본 군대 보냈어? 나도 간다. 네가 가면 나도 간다. 이게 텐진 조약입니다. 이것은 to be continue. 또 다음 강의로 또 연결이 되겠죠. 갑신정변의 결과 텐진 조약을 체결했고 일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얘네들이랑 비밀리에 약속한 건데 일본 정부에서는 급진계야파가 속였다. 일본 군대를 꼬드겼다. 우린 잘못 없다. 근데 공사관 또 파괴됐지 않냐. 돈 내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배상금을 또 지불하는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배상금 또 내요. 배상금 지불. 자, 여러분, 요거는 제가 살짝 필기했다가 바로 지울 건데요. 깜짝 키워드 하나 드릴게요. 이모군란 때는 재물포조약을 체결했죠. 이모군란의 결과 공사관을 제물로 바치고 군대를 보냈다. 재물포조약. 갑신정변 때는 한성조약입니다.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저한테 빌려간 돈 좀 이제 좀 갚으세요. 돈 인제 좀 갚아. 돈 좀 인제 갚아. 임재가판. 돈 인제 좀 갚아. 임재가판. 돈 인제 갚아라. 임재가판으로 정리하시면 조금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한국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 갑신정변을 3일천하라고도 부르고요. 3일천하. 정변에 실패한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들은 모두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데 김옥균은 후위를 도모하고자 청나라로 넘어갔다가 거기에서 암살당해서 죽고요. 박영효는 일본에 남아서 친일파가 됩니다. 서재필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서 의사가 돼요. 닥터가 된 뒤에 to be continue. 다시 조선으로 또 돌아오게 되죠. 정말 똑똑한 천재라고 불렸던 조선의 청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이러한 큰 실수를 하면서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조선은 또 한 번 또 급변하는 정세로 이어지게 됐어요. 1885년 갑신정변 직후 러시아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러시아가 내려오고 있어요. 조선 입장에서는 지금 요 안에 미국 있고 일본 있고 청나라 있고 러시아도 내려오고 있는데 러시아를 견제하겠다고 이번에는 영국이 우리나라 섬 거문도를 점령해버려요.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85년 거문도를 점령합니다.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그러자 조선의 육일준과 독일의 부영사 부들러가 우리 조선은 함께 중립이다. 조선 중립화를 표방하죠. 전혀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중립화를 발표했다까지가 되겠습니다. 80년대 본격적인 개화 정책 속에서 개화 방향을 두고 둘러싼 갈등. 이게 이번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시 앞에서부터 간단하게 쭉 정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60년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가 단행되고 있을 때 유생들의 분화, 위정척사파와 개화파 이렇게 분화가 됐죠. 70년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항구여는 걸 반대하는 개항반대 운동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도 조약 이후
본격적인 개화 정책이 단행되기 시작합니다. 개화 담당 부서 통일기무화문을 설치하고 근대적 기구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80년 2차 수신사로 다녀온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가지고 오면서 난리가 납니다. 러시아가 내려올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청나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연결돼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결국에 청나라의 알선으로 쪼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됐죠. 최초의 서양과 체결한 최초의 최국대우. 미국은 최초 시리즈. 잊지 마시고요. 관세협정과 거중조정이 명시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기군, 신식군대, 99인에 대한 차별대우와 함께 이모군란이 발발하는군요. 82년 이모군란. 이모군란의 결과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심화되었으며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그리고 일본과는 제물포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83년에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보빙사 일행이 가게 되고요. 이 부분은 경제 파트에서 할 건데 일본하고 조약을 한번 개정을 해요. 여러분, 일본은 무관세고 미국은 관세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3년에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하면서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조일무역 규칙을 개정합니다. 조일무역 규칙 개정.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약간 느낌 오실 거예요. 어떤 게 들어가겠습니까? 관세협정이 들어가겠죠. 일본과도 다시 관세협정으로 바꾸겠구나. 이거는 경제 파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경제 파트에서 나올 거예요. 83년에. 이어서 갑신정변, 이모군란 직후에 개화파가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분화가 되었고요. 수세에 몰린 급진개화파의 반란,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바탕으로 일본 경비군과 함께 이곳을 급습한 급진개화파. 14개조 개혁정강을 발표했으며 인민평등권, 또 지조법 개혁, 지조법도 하나 써놓을게요, 제가. 재정은 호주에서만 관할하게 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14개조 개혁정강을 발표했으나 토지제도 개혁이 없고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민시 세력의 요청으로 청나라 군대가 갑신정변을 진압하면서 일본 경비군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고 전쟁으로까지 확대돼서는 안 되기에 청나라와 일본은 텐진조약을 체결했고 일본은 자신들의 공사관이 파괴된 것을 빌미로 한성조약을 다시 체결하게 됩니다. 갑신정변 직후에 러시아가 내려오게 되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면서 6.1중과 독일 무용사 부들러가 조선 중립화를 발표하더라. 여기까지가 80년대 본격적인 개화 정책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흐름으로 정리를 하셔야 잊혀지지 않는 공부가 되겠고요. 한능검에선 당연히 한두 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화면 크게 해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밑에까지 오랜만에 거의 칠판을 꽉 채워서 필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저도 살짝 옆으로 빠져나와 있을 테니까 여러분 전체 화면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만의 시간입니다. 캡처 하셔가지고 반드시 필기노트에 필기 이제부터 하시면서 암기하시고 교재에 있는 사료 꼼꼼하게 보신 뒤에 그리고 나서 다음 강의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1890년대 제목 모두 알고 계시죠?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파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 빠르게 진행했으나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고요. 빨간색 위주로 제가 필기해둔 부분은 꼭 숙지하시고 나서 다음 강의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